일론 머스크의 주장은 여기에 파이프라인, 직접 채널을 꽂자라는 거예요. 생각만 빨리 하면 가만히 앉아있는데 파워포인트가 막 만들어져. 한 10분 만에 파워포인트 장표 100장이 나와, 쫙 나와. 그러면 당신은 하루에 일을 10배 더 할 수 있다 라는 주장인데, 그럼 제가 이걸 사실 대기업들 임원 만나면 많이 물어봤어요. 이게 된다라고 하면 만약에 뭐 S사나 L사는 어떻게 근무할 것 같으냐고, 1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하는 건지 아니면 8시간 동안 80배 일을 하는 건지 했더니 임원분들이 무슨 1시간 만에 퇴근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최대한 긍정적으로 봐도 한 6시간 동안 한 60배 일을 하고 퇴근하는 거 끔찍하죠? 일론 머스크가 전 세계인들의 뇌 속에 칩을 심으려고 한다는데 그게 뭔가요? 네, 일단 일론 머스크가 심으려고 하는 칩의 크기는 한 3mm, 3mm 정도 되는 작은 단추, 그러니까 와이셔츠 단추 같은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 왜 심으려고 하냐? 일론 머스크의 원래 계획은 이거였어요. 마비 환자,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칩을 심고 있으면 몸을 못 움직여도 칩에서 신호를 받아가지고 어떤 기기를 움직일 수도 있고, 또 말을 못 하셔도 칩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을 채팅을 할 수도 있고, 요즘은 뭐 음성도 되니까 실제 내 목소리가 살아난 것처럼도 대화가 가능하죠. 원래 여기서 이제 연구가 시작이 됐는데, 사실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인터뷰한 거에서 조금 더 속마음을 드러내긴 했어요. 사실 저는 그 부분이 흥미롭기도 하고 한편으로 좀 무서웠는데, 이런 주장입니다. 우리가 사고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이걸 주로 디바이스에 입력을 해가지고 뭐 업무를 보잖아요. 예를 들어 태블릿을 터치하거나 드래그하고 마우스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 속도, 이거 느리다라고 보는 거예요. 생각은 굉장히 빠른데 사고의 속도대로 파워포인트 장표를 그릴 수 있냐? 이게 훨씬 느리거든요. 일론 머스크의 주장은 여기에 파이프라인, 직접 채널을 꽂자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하는 대로 파워포인트가 막 만들어져. 생각만 빨리 하면 가만히 앉아있는데 한 10분 만에 파워포인트 장표 100장이 나와, 쫙 나와. 그러면 당신은 하루에 일을 10배 더 할 수 있다 라는 주장인데, 그럼 제가 이걸 사실 대기업들 임원 만나면 많이 물어봤어요. 이게 된다라고 하면 만약에 뭐 S사나 L사는 어떻게 근무할 것 같으냐고, 예를 들어서 8시간 일할 게 10배라고 가정했을 때 그럼 1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하는 건지 아니면 8시간 동안 80배 일을 하는 건지 했더니 임원분들이 교수님 1시간 만에 퇴근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최대한 긍정적으로 봐도 한 6시간 동안 60배 일을 하고 퇴근하는 거 끔찍하죠? 그러니까 사실 이 기술이라는 건 원래 뜻은 없어요. 기술은 기술 자체로 존재하는 건데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갖고 기술을 만드느냐는 건데, 아직은 좀 더 완성이 되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근데 일론 머스크의 그 꿈 이대로는 좀 무서워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파이프라인이 꽂혀진다라는 것은 뭐 안정성이 충분히 담보가 되고 보안 문제가 해결만 되면 수많은 인터페이스의 홍수에서 해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은 인터페이스로 뒤덮여져 있어요. 인터페이스가 뭐냐? 가정이 앉아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TV를 보려고 하면 리모컨 다 버튼이죠. 에어컨 더워서 켜려고 그래, 에어컨도 리모컨이죠. 손목시계 차고 있어, 이것도 버튼이죠. 휴대폰에도 수많은 버튼이 디스플레이 통해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이게 다 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궁극적인 거는. 그러면 생각만 하면 TV도 켜지고 채널도 돌아가고 에어컨도 작동하고 스마트폰 메시지도 주고받고 편하긴 할 거예요. 그죠? 즉 업무를 몇십 배 많이 한다 라고 하는 건 불편할 수가 있지만, 내가 수많은 디바이스하고 연결된 것처럼 SF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도 편리하다고 볼 수가 있어서 좀 양면적인 길이 있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연구한 이 영역을 BCI라고 부르고요. BCI는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의 약자입니다. 사실 연구의 역사는 꽤 길어요. 많은 학자들이 이걸 처음에 시도했던 거는 주로 원숭이 대상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원숭이가 아무래도 인간과 구조적으로 유사성이 좀 높은 개체니까. 연구의 초창기에는 주로 뭐 인도, 중국에서 이제 원숭이들을 많이 키워내서 이제 다른 서방권으로 보내서 실험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실험도 처음에는 돼지를 했었고, 그다음에 원숭이를 해가지고 이제 인간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 보게 되면 원숭이 실험은 이런 거였어요. 일론 머스크가 했던 거는 원숭이 머릿속에 칩을 넣고요. 원숭이한테 그때 시켰던 게 아타리의 게임 중에 퐁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어요. 탁구 게임 같은 게 있죠. 막대기 왔다 갔다 하면 공 탁탁 벽에 튕겨내는 거죠. 단순한 게임. 이걸 조이스틱 하나 쥐어주고서 원숭이 하게끔 훈련을 시킵니다. 그럼 원숭이 사실 재미를 느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목표가 있어야 돼요. 먹이를 줘요. 빨대로 빨아먹게끔, 이게 잘하면. 근데 어느 순간 실험에 변화를 줍니다. 원숭이가 손에 쥐고 있는 조이스틱의 선을 끊어버려요. 근데 또 원숭이 습관적으로 얘가 움직이는 거라 생각하고서 열심히 빨대를 물고서 게임을 합니다. 근데 실제 게임은 원숭이 머릿속에 있는 그 칩을 통해서 제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성공해가지고 이제 잘 되는구나 라고 해서 일론 머스크가 2023년도에 미국에서 FDA 승인 실험을 받습니다. 즉 인간한테 실험하는 거에 대해 승인을 받아요. 그래서 2024년 1월 22일인가로 기억나는데 그날 실험을 했고, 일주일 뒤인 29일 날 X에다가 트윗을 올려가지고 우리 실험 성공했습니다 발표하면서 이게 조금 더 공론화가 되기 시작했죠. 동물 실험을 넘어서 이제 인간한테 올라왔으니까. 인간과 원숭이가 유사성이 높다 보니까 원숭이 실험은 상징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요거는 사실 약간 팩트와 약간 썰이 섞여 있는 거긴 한데,
그 일론 머스크의 이후 기업이 뉴럴링크인데 뉴럴링크에서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동물보호 단체들은 약간 다른 시각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뉴럴링크가 가져갔던 실험용 원숭이보다 뉴럴링크에서 이제 발표하거나 확인이 되고 있는 원숭이 개체수가 뭔가 잘 맞지 않는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더 많은 원숭이들이 실험 중에 죽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의학적으로 안전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많이 합니다. 반면에 이제 뉴럴링크 쪽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아니다. 원숭이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질병 때문에 죽은 거고 이걸로 인한 사고는 사실 굉장히 적은 건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 실험 데이터가 뭐 100% 누가 수사해가지고 까벌린 건 아니기 때문에 약간 두 측의 의견은 아직까지 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BCI 기술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게 될까요? 인간이 BCI를 통해서 이제 두 가지 경로를 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집중하고 있는 거는 인간의 뇌가 있으면 밖으로 신호를 보내는 쪽입니다. 아웃풋. 근데 궁극적으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채널을 통해서 신호를 넣어주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이제 SF적인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머리로 받고, 그러니까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을 머리로 다이렉트로 꽂아준다고 보면 돼요.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그 모든 것들이 기억이 되잖아요. 뇌 여러 공간에. 그 공간에 기억을 직접 심어주는 것까지도 학자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기억을 심어준다라는 거는 우리가 전통적으로도 이미 약간의 성공은 거둔 것들은 있기는 있어요. 자, 정말로 이제 단순한 실험 말씀드리면 저런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아이들한테 수족관 같은 것들을 VR로 체험을 시킵니다. 유치원 학생들한테. 그 다음에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혹시 방학 동안에 부모님하고 수족관 가본 사람 하면은 아이들의 상당수가 수족관 갔다 왔어요 선생님하고 손을 들어요. 그럼 실제 조사해보게 되면 갔다 와서 갔다 왔다고 대답한 친구도 있지만 갔다 온 적이 없는데 수족관에 갔다 왔다라고 하는 오기억이 심어지기도 해요. 즉 인간의 기억이라는 거고 뇌에 직접 뭔가를 꽂지 않아도 지금 존재하는 것 갖고만 갖고도 약간 심어주는 게 가능하거든요. BCI는 이걸 좀 더 편리하고 대용량을 빠르게 심어주게끔 하는 시도인데 아직까지는 사실은 아웃풋에 대한 건 발전 속도가 꽤 빨라요. 왜냐? 뇌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AI한테 학습을 시켜서 인간이 공식화해서 해석했던 것보다 훨씬 더 해석의 정확도를 높이고 있어요. 인간의 의도를 AI가 도와줍니다. 근데 반대로 외부에 있는 정보를 뇌에 꽂아주는 부분의 연구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미진합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궁극적으로는 둘 다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뭐 SF적인 역시 이야기인데 공부하지 않아도 머리 지식이 쌓이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그 전 단계도 가능하다고 보는 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외국어를 안 배웠어. 근데 BCI 칩을 머리에 꽂았어. 그럼 발화하지 않아도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지 BCI 칩 받아가요. 그럼 여기 헤드셋 하나 꽂고 있다가 가정해 볼게요, 제가. 그럼 얘가 한국어지만 지금 앞에 만약에 일본인이 있어. 그럼 얘가 바로 번역해서 일본어로 소리를 틀어버리는 거예요, 제 소리를. 그러면 제가 말하는 것처럼 들리겠죠. 목소리로 제 목소리로 더빙하면 되고. 그럼 저는 이 장치를 통해서 외국어를 배우지 않았지만 이 BCI 아웃풋 신호에 AI를 덧붙여가지고 외국어를 배운 사람처럼 그 역량을 겟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중간 단계도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웃풋, 인풋이 다 완성되지 않아도 아웃풋 신호만 갖고도 인풋이 있을 때 인간의 뇌의 기능을 일부 또 모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제 뭐 접근적인 건 이런 거죠. 인간이 뭔가 머리를 쓸 때는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fMRI 같은 거로 이제 인간한테 뭘 시킨 다음에 그걸 찍게 되면 뇌의 영역이 활성화되는 게 보이거든요. 인간은 보통 무언가 작업을 하거나 문제를 풀 때 뇌의 한 영역을 주로 활성화시켜요. 예를 들어서 내가 외국어를 써야 돼. 그러면은 외국어를 관장하는 뭐 베르니케 영역 같은 게 활성화가 되고 이렇게 특정 영역이 활성화되거든요. 그럼 이제 삭제한다라는 건 되게 단순하게 보게 되면 그 영역에 어떤 전기적인 충격을 줘가지고 그 신호체계를 흐트러뜨려 버리는 이런 접근으로는 기술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아요. 물론 굉장히 정교해야 되고 아직까지는 그래서 온전히 작동하지는 않습니다만 BCI를 연구하는 인풋 아웃풋 측면에서는 이제 그런 쪽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사람들은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어떤 게 가능하냐면 실제 이런 연구가 실제 해외에서 나온 게 있어요. 뉴로사이언스 쪽에서는 뇌가에 일부 문제가 생기거나 또 신경계통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도 이제 텔레파시 칩하고 비슷한 건데 뇌 칩을 꽂고 밖으로 선을 뺍니다. 그래서 중간에 만 가지 신경을 건너뛰어서 다리나 팔로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럼 몸에 있는 중간 신경계통은 마비가 됐지만 외부에 있는 선을 꽂아서 얘를 통해서 팔을 움직이는 거, 다리를 움직이는 거 이런 것도 지금 실험을 해서 일부 동물 실험은 좀 진행된 것들이 있어요. 그럼 이게 궁극적으로 가게 되면 이런 게 가능하겠죠. 내가 만약에 정말 뛰어난 운동선수의 능력을 이 칩을 통해서 머리에 넣고 저는 운동을 잘 못하는데 칩이 밖으로 나가는 순간 얘가 보정을 해줘 얘가. 만약에 나는 슛을 발로 차려고 했는데 원래대로 차면 골대 근처에도 못 가. 근데 메시의 그런 능력 또는 뭐 삼각함수 써가지고 계산한 걸 중간에 보정을 해줘. 그럼 거기에 근육이 딱 움직이게 되면 골대로 싹 들어가게끔 할 수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죠. 물론 SF적인 상상이지만
단계 기술이 개발되면 안 되리란 보장도 없습니다, 이게. 예. 앞으로 전 세계인들의 머리에 칩을 심게 될 날이 오게 될까요? 사실 근데 BCI 연구는 아웃풋 쪽은 연구 속도가 많이 붙었어요, 최근에. 전체 연구가 60년, 70년 전부터 시작이 된 거긴 한데, 최근에 그나마 증폭이 된 게 뇌에서 나타나는 신호를 정밀하게 해석하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AI를 통해서 학습한다는 개념이 도입하면서부터 신호를 해석하는 능력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뉴럴링크도 그렇고 제가 알고 있는 다른 뭐 뉴러블이라는 기업도 그렇고 AI를 쓰면서 최근에 성과들이 올라가고 있어서 글쎄요, 저는 BCI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게 적어도 제가 사망하기 전까지는 꽤 완성된 걸 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머리에 칩을 심는다는 부분에서 윤리적인 문제가 우려되는데 어떤 점을 걱정해야 할까요? BCI가 되면 되게 편리해질 것 같긴 해요. 집에 있는 수많은 리모컨이 사라지고 제가 10배까지 일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좀 파워포인트 만지작거리는 그 시간을 훨씬 줄일 수가 있으니까 좋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 내 생각을 만약에 누군가가 신호로 받아가 가는 거거든요. 일례로 작년 5월 달에 나왔던 논문 중에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 실렸던 것도 기억하는데 텍사스 대학 연구진이 저걸 발표했어요. 이 사람을 fMRI 기계에 눕혀놓은 상태에서 뭔가 영화를 보여주고 그 영화를 볼 때 나오는 뇌의 움직임을 학습을 시킵니다, AI한테.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걸 갖고 뭘 했냐 하면 이 사람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AI가 어느 정도 근접하게 적어내는 것들 성공을 했어요. 그 말은 내가 남한테 보이고 싶지 않은 생각과 의도, 감정까지도 신호를 읽어 나가서 어디 기록이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도 내가 소셜미디어를 쓰는데 개인만 보려고 했던 건데 누가 봤다? 또는 개인적인 메신저 기록 같은 걸 누가 봤다. 굉장히 불쾌하고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메시지로 남기지 않았던 나의 생각이 어딘가에서 읽혀진다라는 거, 데이터가 돼서 분석된다라는 거, 이런 미래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부터 촘촘하게 법적으로도 관리가 돼야 되고 이 기술적인 굉장히 어떤 방어망이나 예방 또는 탐지,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인 도구들도 많이 갖춰져야 돼요. 안 그러면 정말 디스토피아 소설에서 봤던 것처럼 빅브러더의 출현이죠. 개인의 어떤 활동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머릿속까지 중앙에서 다 볼 수 있는 시대를 향해서 갈 수도 있어서 굉장히 첨단의 어마어마한 좋은 기술을 갖지만 한편으로는 디스토피아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기술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도 우리가 기술의 발전만 너무 쫓기보다는 이 기술 우리가 왜 만들었는지, 어디에 쓸 건지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밑바탕이 안 되면 굉장히 위험한 기술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BCI 기술력은 어떤가요? 사실 한국은 아직까지는 BCI 기술을 이렇게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는 기업이나 저는 연구자는 많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냉정하게 봤을 때. 왜냐하면 논문 발표되는 거 보면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논문 숫자가 확 적으니까. 근데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대기업들한테도 특히 국내 전자회사들한테 많이 제안했었어요. 제가 연구하지 않더라도 회사 내 이 정도 프로젝트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왜냐? 아니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레비뉴를 올리고 있는 기업이면 당장 2, 3년 이내 못 쓰더라도 10년, 20년 뒤를 바라보고 하나하나 연구해 보시면 좋겠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사실은 아직까지 그렇게 장기적인 플랜에 대한 고민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술의 성공 가능성, 3년에 될 것 같아. 3년이 되더라도 그 안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거에 자꾸 베팅하다 보니까는 BCI를 굉장히 오래 걸리거나 또는 짧은 기간에 뭔가 해볼 만한 게 있어도 성공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테크놀로지 매니지먼트 측면에서 보게 되면 포트폴리오 관리인데 우리 이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너무 기간과 확률 부분에서 너무 보수적이다. 근데 미래 기술은 이 보수적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런 풍토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AI 시대에는 직업과 교육의 개념이 지금과 많이 다를까요? 네, 일단 직업을 보게 되면 지금도 이미 나타난 거지만 일자리의 대체도 발생하고 있죠. 뭐냐 하면 사람이 하던 역할을 AI나 휴머노이드가 대신해주는 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일례로 어떤 은행 같은 경우에 보면 최근에 2024년 10월 달에 AI 아바타가 도입되어 있는 은행을 오픈했어요. 은행을 들어가면 회원 대신에 AI 아바타 비디오 모니터만 앉아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고 또 보게 되면은 AI가 사람을 평가해주는 게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11,000명 직장인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 AI를 여기에 쓰면 좋냐 싫으냐 물어봤던 질문이 있는데 그 카테고리가 3개였어요. 첫 번째 카테고리는 당신을 채용하는데 평가할 때 AI 쓰면 어떨까? 이거. 근데 지금 사실 보면 저희 대학만 봐도 이걸 이미 받아들이고 있어서 3, 4학년 학생들 취업 준비할 때 보면 모의 면접을 저희 대학도 AI 아바타로 트레이닝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일반화가 됐고 두 번째부터가 많이 좀 불편해 하시는 건데 네가 그럼 근무할 때 너의 업무
예를 들어 메신저, 이메일, 뭐 문서 만든 거 이걸 다 AI가 싹 다 긁어가서 너를 평가, 분석해주면 어때? 이거 사실 약간 좀 무섭죠? 왜냐하면 다 분석하기 시작하면 숨 쉴 공간이 없어지는데 한편으로는 나의 업무가 이렇게 좋은 면이 있는데 상사가 잘 못 알아주거나 어떤 정서적으로 좀 감정적으로 평가해 이런 것도 벗어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MS나 아마존 같은 기업이 이것들을 일부 도입하기 시작했고요. 이미 저는 마지막 항목이 가장 좀 무서웠는데 우리가 코로나 거치면서 모든 PC 화면에 웹캠이 붙어 있죠. 웹캠이 붙어 있다 보니까 웹캠이 뭘 할 수 있냐면 얼굴을 찍어가지고 나의 감정,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인식할 수가 있어요. AI로. 그럼 내가 지금 몰입 상태인지 또는 약간 지루해하고 있는지 흥분되고 있는지 뭐 감정을 보다 보게 되면 업무 몰입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 질문했단 말은 차근차근히 다 쓰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사람을 좋게 보면 공정하게 채용하는 것 같은데 또 나쁘게 보자면 업무 시간에 숨 쉴 틈이 없는 뭐 이런 게 발생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이 굉장히 데이터 기반으로 사람을 뽑는다. 과거처럼 뭐 어떤 대학, 어떤 학과 나왔다라는 것보다 데이터 기반으로 뽑고 반면에 또 옛날에는 10년, 20년 쭉 가는 문화가 있었죠. 한 직장에서. 그게 거의 사라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람을 평가하다 보니까는 희망퇴직을 하는 연령대나 그 금속 연수에 따른 희망퇴직 시기도 굉장히 앞당겨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뭐 우리의 일자를 대체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를 평가하고 직장을 옮기는 과정, 그런 많은 부분에서 직업은 저는 변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쪽에서 흥미로운 지점은 점점 더 개인이 브랜딩화 되는 게 나타나요. 브랜드. 뭐냐 하면 저안 봐도 뭐 학교에서 교수로서의 생활도 하지만 외부 기업들하고 다양한 일도 하고 뭐 소설도 쓰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능해진 이유 자체가 제 일의 상당수를 AI 도움을 정말 많이 받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기업들하고 뭐 컨택 메일하고 주고받을 때 보게 되면 전 특히 신경 쓰는 게 거절 메일인데 거절 메일도 AI가 대신 써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다 보니까 따로 비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빨리빨리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직업이란 게 직장하고 나와 관계도 바뀌어지지만 한 명의 직업인으로서 내가 얼마나 다양하게 뛸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변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교육의 개념 중에 가장 중요한 건 현재 한국 사회에 이제 맞닥뜨리고 있는 변화는 AI 디지털 교과서입니다. 2025학년도부터 전체는 아니고 초등, 중등 해가지고 일부 학년부터 순차적으로 AI 디지털 교과서가 들어와요. 사실 저는 상상도 못했던 교실 풍경이긴 한데 저는 종이책 세대니까 종이책이 있고 클래스마다 이제 선택한 디바이스 1인 1 디바이스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거기 가면 이제 교과서가 다 들어가 있고 아이들이 이제 두 가지를 놓고서 공부하는 건데 여기에 따라 현재 교육계에서 굉장히 큰 어떤 변화를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사실 갈등이 심해요. 예를 들어 교사분들 중에 상당수는 이거 아직 준비도 많이 안 돼 있다. 예를 들어서 이 수많은 기기를 어떻게 관리할 건데 너는 학교 안에 와이파이도 안 터지는데 몇백 명이 동시에 어떻게 네트워크를 접촉할 건데.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부모님들의 걱정은 디바이스를 너무 많이 쓰다 보게 되면 실제 뇌과학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뇌 활동량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또는 아이들이 지금도 디바이스에 너무 의존하고 있는데 점점 더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친구하고 교감하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디바이스를 통해서만 공부하는 거, 이것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긴 합니다. 자, 이런 것들. 이것도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도 AI가 들어오다 보니까 좀 더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연습 문제를 풀라고 할 때 지금은 그렇죠. 선생님이 이렇게 공식 같은 거 설명해 준 다음에 연습 문제 5개 풀어. 다 푸는 거예요, 각자. 그럼 그 중에 5개 맞추냐, 4개 맞추냐 이렇게 하는데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가 들어오게 되면 이 씬이 어떻게 바뀌냐 하면 5문제를 풀어요. 1, 2번은 똑같은 거 풀어. 근데 저는 만약에 잘 풀었어. 그럼 저한테는 3, 4번은 좀 더 도전적인 문제. 근데 옆에 친구는 조금 헤매고 있어. 그럼 얘는 3, 4번은 약간 기본적인 다시 한번 물어보는 문제. 교실에서 선생님이 한 3명 가르쳐 주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20명, 30명을 보잖아요. 초등, 중등 클래스. 그러면 연습 문제 풀라고 한 다음에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보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AI가 또 이렇게 긁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AI가 교육신에 들어오는 게 꼭 나쁘다, 좋다라고 이렇게 가르기는 어려울 것 같고 현재 긍정적인 면과 우려하는 면이 동시에 있어요. 중요한 건 가정이나 학교에서 이 효율성이 높아지는 쪽으로 어른들이 잘 좀 이렇게 가르마를 타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고민하는 지점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올해 장학사나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 진짜 많이 만나봤거든요. 그리고 전국에서 시간 날 때만 많이 돌아다니면서 학부모님들도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일리로 강남 쪽은 강동, 송파, 서초, 강남구 다 돌았어요. 학부모님들 이렇게 어떤 회의하거나 또는 교육장에 가서 강연도 해드렸는데 제가 뭘 보려고 했던 거냐 하면 세상이 바뀐다라는 걸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은 아세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할 생각이신 건지 이게 궁금했어요. 제 생각도 전해드리려고 갔지만 그분들의 생각도 궁금했는데 제가 하나 이제 걸렸던 게 뭐냐 하면 세상은 바뀌는 거 맞아. 뭔가 바뀌어야 돼, 지도도. 그런데 엄청난 큰 가시가 걸려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뭐냐 하면 입시입니다. 입시가 안 바뀌고 있는데
아무리 AI로 인해서 새로운 직업이 등장하고 뭔가 바뀐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뭐 스카이, 서영거, 중경이지 이거 주문 외우고 있으면서 이걸 가기 위한 이제 뭐 의대 간다, 뭐 공대 간다 이것만 하고 있는데 이거 이시가 안 바뀌면 말짱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냐라고 이제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말 그럼 나나 또는 우리 후배들 중에 그렇게 입시 교육에 다 모든 걸 쏟아부어가지고 현재 지내온 그 경로가 굉장히 만족스러울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더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때보다 더 다른 세상을 살 건데 여전히 30년 전에 제가 대학 갈 때처럼 어떻게든 간에 공부하고 집안의 모든 리소스를 다 공부에 투자해서 공부만 해. 이게 아이들의 미래에 안 맞다.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면 어떤 분은 굉장히 좀 도전적이다고도 하시지만 어떤 분은 공감도 많이 해주세요. 저는 입시를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입시에 투자하는 뭐 시간이건 돈이건 노력이건 간에 전체 리소스가 100이 있다라고 할 때 이제 한 20-30%는 학교나 가정에서 용기 있게 틀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 모든 학생들 대학 가지 말라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대학을 갈 때도 꼭 정말 내가 100을 노력해서 10위권 안에 대학을 갈 것이냐 아니면 20-30을 다른 데 투자해가지고 다른 경로를 갈 수 있냐 이것도 한번 오픈된 퀘스천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에 이제 기업에서는 사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기업의 거의 44% 거의 절반 가까이가 AI 때문에 감원 계획을 짜고 있어요. 현재 750개 기업 조사했던 자료가 있는데요. 근데 감원하면 그럼 절반이 내보낸다는 거냐? 그래도 희망적인 건 91%의 기업은 다시 뽑겠다라고 또 계획을 짜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두 개가 같이 올라오고 있는 감원 계획과 충원 계획. 그럼 충원을 누구로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여기서 답은 나와 있죠. 96%는 AI 역량을 갖고 있는 인재를 뽑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근데 또 여기서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오해하시는 게 그럼 이제 아이들을 더 코딩 교육, 알고리즘 교육 시켜야 되냐? 근데 이게 좀 답답한 게 뭐 그거를 너무 욕할 생각은 아닌데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던 어떤 교재를 한 건 봤어요. 제가 우연히. 이게 뭐냐 하면 유치원에서 유치원 교사분들이 유치원 아이들 지도하기 위한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교재예요. 한 200 몇십 페이지 되는 교재인데 이 교재의 3분의 1이 뭐냐 하면 인공지능 개요더라고요. AI 시대에 맞는 교육을 하라고. 인공지능 개요 봤더니 이런 게 써 있어요. 50년간의 인공지능의 역사, 딥러닝이 뭐고 신경망이 어떻게 생겼고 뉴런과 시냅스의 구조 이런 걸 설명하고 있는데 그 챕터만 잘라가지고 우리 원생들한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교수님 다음 학기 이걸 수업하는 거에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유치원 선생님들이 배우는 것도 그렇지만 아이들한테 뭘 설명할까?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니 AI를 쓴다고 했을 때 우리가 밥통이나 예를 들어 새로운 세탁기가 나오거나 진공청소기가 나왔을 때 진공청소기나 밥통을 쓰기 위해서 유치역학이나 기치역학을 공부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기능적인 거 알고 이걸 활용해서 더 멋진 음식을 만들고 더 깔끔하고 빠르게 청소하는 걸 우리가 고민하는 거지 원리를 배우진 않거든요. AI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이 원하는 AI 역량은 AI를 잘 활용을 해서 원래 하던 일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하거나 원래 못했던 일을 할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뭔가 경로를 뚫거나 또는 우리가 못했던 비즈니스 모델을 AI로 끌어다가 모델링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인재를 원한다는 거지 다 뭐 딥러닝, 신경망 이런 거를 알고 있는 사람을 원하는 건 일단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제 우리가 입시는 쉽게는 안 바뀔 것 같아요. 하지만 각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 빈틈을 찾아서 좀 도전적인 거를 해볼 수 있는 좀 결단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고요. 기업들은 앞으로 계속 그렇게 AI 역량 갖고 있는 인재를 찾을 겁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가정에서도 AI를 써서 아이가 공부하는 거를 막기보다는 AI를 써서 공부하되 더 현명하게 공부할 수 있는 지도법을 계속 찾아보셔야 돼요. 이게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 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I 시대에는 가정 교육에도 큰 변화가 있을 거라는데 어떤 건가요? 저는 일단 부모님들한테 이거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부모님 팩시밀리 아십니까? 팩시밀리 아시죠? 그리고 혹시 이렇게 요만한 기계에 숫자로 1004-8282 써있어. 이거 뭐죠? 저랑 위아래 있을 때 근접하면 다 삐삐라고 막 심지어 메시지도 알죠? 1004-8282 하면 천사야 빨리 와. 그리고 플로피 디스크 뭐 이런 것도 아시잖아요. 뭐냐 하면 아는 걸 왜 물어보나 싶죠? 이거를 우리 아이들은 아느냐? 팩시밀리 모르고요. 1004-8282 이거 무슨 북한에서 보낸 암호문인가 몰라요. 그리고 플로피 디스크는 진짜 요즘 청소년들은 파워포인트 저장 버튼으로 알아요. 이걸 꽂았고 이렇게 저장 매체였다는 걸 몰라요, 아예. 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는 한 시대에 여러 세대가 촘촘히 살고 있는데 과거에는 세대 간 경험이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진짜 초등학교 선생님들 만나보게 되면 초등학교는 거의 3개 층으로 나눠져 있대요.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이 서로 세대 차이 난다라고 서로 이야기를 한대요, 얘네들도. 그만큼 세대 간 경험이 촘촘하게 달라졌어요. 따라서 첫 번째는 나하고 우리 아이들은 다른 세대다. 앞으로 엄청나게 더 변화한 시대를 살 것이다라는 거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근데 자꾸 내가 살아온 거 갖고서 아이들의 미래를 판단해
주시려고 해요. 그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저는 좀 더 한 발짝 나가서 심하게 말씀드리면 요즘에 우리 아이들 문해력 얘기도 많이 하죠. 저도 가끔씩 보면 학생들이 옛날보다 문장을 못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한편으로 저는 이런 거 반성을 해봤어요. 혹시 조선시대 영의정이 갑자기 살아나가지고 저한테 타임머신 타가지고 와 저를 만나 제 책을 보거나 저랑 대화를 해 이렇게 말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조선을 대표하는 학자 중에 한 명이 어찌 저를 천박한 언어를 쓰냐고 막 저를 혼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아이들이 만드는 언어를 보게 되면 공격적이거나 안 좋은 뜻도 있긴 하죠. 하지만 그들이 새로운 단어를 만들거나 축약해서 쓰는 표현을 언어를 파괴한다라고 해서 너무 밀어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언어도 하나의 변화의 어떤 기로에 놓여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 첫 번째는 부모님이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 인정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가정 환경을 요즘에 보게 되면 제 친구들도 그런데 자꾸 가정의 중앙을 도서관처럼 꾸미더라고요. 이렇게 TV 빼고 이렇게. 근데 제가 그런 실험이나 다큐 같은 작업을 할 때가 있어가지고 그런 가정집에 관찰 카메라 달아갖고 찍었던 적이 있어요. 정말 웃긴 게 뭐냐 하면 그 거실에 있는 테이블이 있고 도서관처럼 꾸민 그 공간 저는 DMZ인 줄 알았어요. 아무도 공간에 발을 안 들이려고 그래. 마치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부모님들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이건 나는 좀 그렇고 우리 애들이 와서 책 보고 재밌게 편하게. 편하긴 뭘 편해요. 책 보고 있으면 부모님이 와서 이렇게 뭐 보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안 편하거든요. 부모님이 먼저 공부하셔야 돼요. 이제 공부. 여기서의 공부는 뭐 정말 AI의 원리를 배우거나 그런 게 아니라 AI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계속 세상이 바뀌기 때문에 부모님이 공부하셔야 되고 부모님이 공부하시는 모습이 가장 아이한테 좋은 진로 지도입니다. 왜냐? 우리 아이의 미래는 이제 대학교 졸업했다라고 해서 더 이상 공부 안 하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되는데 계속 공부하는 힘을 부모님한테 물려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뭐 대학에서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 공부하기 위한 역량을. 그래서 두 번째는 부모님이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다. 세 번째는 이겁니다. 아이들은 또 학교나 뭐 유튜브를 통해서 AI 이야기를 사실 부모님들보다 훨씬 더 많이 듣고는 있어요. 근데 또 우리 아이들이 이런 거는 좀 미약하죠. 세상을 넓게 볼 수 있는 힘. 예를 들어 아이들도 AI 때문에 내 진로가 어떻게 될까 고민도 많이 하는데 문제는 넓게 볼 수 있는 시야는 좀 적은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AI를 엄청나게 잘 쓰지는 못하더라도 AI로 인한 세상 변화는 먼저 공부하셔서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아이가 건축학자가 되고 싶어. 건축가가. AI 시대에 건축도 분명히 변화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 변화를 알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일례로 실제 이런 프로젝트가 있어요. 유럽을 보면 제바이, 알파벳 GEBAI인가 프로젝트인데 유럽의 10개가 넘는 국가에서 수많은 건축 사례를 모아서 데이터를 AI한테 학습을 시키고 있어요. 뭐 하는 거냐 하면 이제 건축 설계를 사람이 하긴 하는데 AI가 옆에서 조언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제바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어떻게 건축을 하면 더 친환경적으로 건축할 수 있느냐. 그럼 아이가 나는 건축이지만 AI로 인해 이런 변화도 있다는 거 알면 또 진로를 디자인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 볼 수도 있겠죠. 또 농업도 그렇고 의학도 그렇고 AI로 인한 변화가 굉장히 많은데 아이가 이걸 다 파악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오히려 넓게 보셔가지고 아이한테 이런 진로 지도할 수 있는 좀 이런 것도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건 3가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제 공부만 잘해서는 안 된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 AI 시대 이전에도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중에 저거는 굉장히 많이 나오죠. 창의성, 뭐 도전 정신 있는 거. 근데 창의성 자꾸 키우려고 기업에서도 뭐 그전에 보면 트리즈, 뭐 스캠퍼, 뭐 모자 바꿔쓰기 여러 가지 창의성 기법을 자꾸 워크샵을 시켜요. 근데 저도 그거 받아보기도 하고 해봤는데 그거 할 때만 약간 잘 돌아가는 것 같고 끝나면 꽝이에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5대 역량을 이렇게 정의해 봤어요. 첫 번째는 탐험하는 힘입니다. 탐험력. 탐험력은 뭐냐 하면 경로에서 약간 벗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입시 교육을 하다 보게 되면 우리는 경로에서 못 벗어나요. 자꾸 정답 맞추는 거. 근데 제가 부모님들한테 용기를 내보자라고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입시에서 약간 벗어나서 아이가 당장 진로하고 무관하더라도 또는 당장 성적하고 무관하더라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일례로 이거예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카본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왜 존경한다는 말을 기업에 붙였냐 하면 이 기업은 밭에 있는 농작물 중에 잡초를 없애는 기계를 만들었는데 신기하게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기계가 가면 AI 써가지고 밭을 2cm 단위로 마이크로 스캐닝을 합니다. 잡초를 식별을 해요. 기존의 다른 농기계 회사들은 어떻게 했냐면 거기에 잡초에만 제초제를 뿌렸어요. 미세하게. 이것도 굉장히 멋진 도전이었는데 카본이란 기업은 다른 도메인의 기술을 갖다 붙여버렸어요. 농기구에 안 썼던 기술, 의학 기술을 갖다 붙였어요. 피부과 기술, 레이저를 쏩니다. 정교하게. 뿌리만 탁탁탁 해서 고사시켜버려요. 세게 쏘면 불이 나니까 안 되고 약하게. 그 자리에서 썩어서 비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아이디어는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 트리즈로 연구하면 나오냐? 아니죠. 피부과에 대한 경험이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농기구를 연구하는 사람이지만 K-뷰티 컨퍼런스도 가보고 피부과 의사하고 친구가 돼서 술도 한잔 마셔보고 이렇게 다양한 공로를 찍었던 힘이 낯선 것들을 연결하면서 창의성이 발현이 되는 겁니다. 창의성은 너 창의성 있어, 창의성 있어야 되라고 강조한다 생기는 게 아니라 자꾸 낯선 걸 머릿속에 꾹꾹 담아놨다가 어느 날 이게 선이 쫙 연결됐을 때 반짝하고 터져버리는 게 창의성이에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창의성이란 워딩에 집중하지 마시고 탐험한다라는 워딩에 집중하셔야 돼요. 다양한 거. 당장은 용도가 없는 것 같더라도 다양한 걸 탐험할 수 있는 좀 호방한 배움이 필요하다. 첫 번째 탐험력입니다. 두 번째는 질문력인데 질문 잘하는 사람은 또 중요하다는 거 여전히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저도 살면서 받았던 질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이 이건데 실제 어떤 학생이 저한테 물어봤던 질문이에요. 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수님, 게임에서 아이들이 하는 게임도 살인을 허용합니다. 그런데 왜 어른이 하는 게임에서조차 성범죄는 허용하지 않나요? 이거 어떤 학생이 저한테 물어봤었어요. 대학생이. 듣고 보니까 그렇긴 해요. 실제 초등학생들이 하는 게임도 피가 안 튀겨서 그렇지 뿅망치 같은 걸로 빵빵빵 때리면서 상대방 죽이는데 살인이거든요, 그거. 허용돼요. 근데 그 어떤 게임에서도 성적인 범죄는 굉장히 극도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리적인 세계를 보게 되면 둘 다 굉장히 안 좋은 범죄지만 살인에 대한 형량이 훨씬 높거든요, 성범죄보다는. 근데 왜 게임에서는 이걸 이렇게 할까? 저한테 굉장히 인사이트풀한 질문이었어요. 저는 이 질문을 탐구하면서 메타버스나 AI에 대한 공부까지 더 확장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질문을 끄집어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역량인데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어떻게 공부하냐 하면 선생님이 질문하고 나는 답을 내는 사람이죠. 근데 그 답도 보게 되면 선생님 머릿속에 이미 답이 있어요.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답을 난 맞추는 사람이지 그 답도 내 스스로 뭔가 찾아가는 것도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때까지 이렇게 공부한 친구들이 갑자기 사회에 나가서 조직의 문제, 어떤 제품의 문제, 서비스의 문제를 질문화시킬 수 있을까? 질문이 안 돼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입시교육이라는 어떤 바틀렉은 있긴 하지만 우리는 아이들이 질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좀 딥하게 들어가면 질문은 세 가지의 어떤 가지치는 힘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마음속에 궁금한 걸 품는 힘이에요. 근데 저는 실험을 해보면 그나마 다행인 건 아직 우리 아이들은 그 혹독한 입시 교육을 받으면서도 질문은 마음속에 많이 있더라고요, 꽤. 근데 두 번째가 문제야.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질문을 뱉어내려고 하면 용기가 필요한데 저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선생님들 중에 아이들 뭐 질문했을 때 약간 좀 한심하다고 반응한다라든가 야, 그거 아까 설명인데라고 한다라든가 또는 친구들은 야, 그거 괜히 왜 물어봐서 수업 늦게 끝나게 이렇게 옆에서 타박하고 하다 보니까 질문하면 뭔가 나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처럼 아이들이 움츠러들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뱉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을 뱉어내고 나면 질문은 답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저는 함께 답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답을 못해도 돼요. 우리가 1년 동안, 2년 동안 거쳐서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으면 그게 진짜 논문이 되는 것도 있고 책을 나올 수도 있고 제품이 나올 수도 있고 이 세 가지의 마음, 질문을 품고 뱉어내고 함께 푼다라는 관점을 아이들한테 좀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힘은 교감할 수 있는 힘, 교감력이라고 제가 정의해봤습니다. 교감력은 뭐냐 하면 인간 대 인간끼리 감정을 주고받을 수 있는 역량인데 사실 이건 이미 수많은 심리학이나 인지과학적 실험에서 밝혀진 거예요. 뭐냐? 집단을 나눠가지고 실험을 해보면 상대방의 표정을 보고서 감정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감정 스스로를 잘 인식할 수 있는 메타인지가 발달된 사람들이 집단 업무 환경에서 성과가 잘 나와요. 근데 앞으로 개인이 처리할 수 있는 자잘한 일들은 AI가 다 할 거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는 더 인간끼리 복잡한 갈등 사항이나 아주 디테일한 것들을 풀어나가는 과정에 인간끼리 합은 더 많이 잘 맞춰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인간끼리 교감력이 좋은 사람, 이 인재를 기업에서는 더 찾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테스트도 가능해요.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얼굴 인식을 할까 말까를 물어보기도 한다라고 했었는데 특히 이게 면접 볼 때도 보면 AI 아바타에 카메라가 붙어 있어가지고 상대방의 정서까지도 식별할 수가 있어요. 분석할 수도 있고. 그러면 실제 나는 지식적인 어떤 의사결정에 대한 답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면접 그 스팟에서 나의 교감 능력까지도 AI에 의해서 분석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인재 역량 중에 교감력 분명히 들어갑니다. 네 번째는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에요. 어떤 분들은 우리 아이는 뭐 논술도 잘 쓰고 수능도 점수가 잘 나오니까 판단 잘하는 것 같은데 라고 말씀하시는데 시험 잘 보는 게 판단력이 높은 게 아닙니다. 그건 정답이 정해진 걸 맞추는 능력이고요. 판단력은 복잡한 상황에 대해서 여러 대안이 있고 그 어떤 하나의 대안도 유일한 정답이 아닐 때 하나의 대안을 선택해서 이게 왜 가장 의미가 있는지 설명하고 자기가 실행하고 책임질 수 있는 힘, 이게 판단력이에요. 네. 그럼 우리 아이들이 판단력이 좋을까? 안 좋죠. 왜냐? 다 판단을 선생님들이나 부모님이, 특히 부모님이 열심히 판단해 주시거든요. 부모님들이 너무 많은 판단을 해주고 계시죠. 아이가 학원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어. 그럼 스케줄표 갖고 오라고 해서 학원 바꾸라고 그러고 친구랑 트러블 있다 그러면 뭐 그냥 사귀지 말라 그러고
요즘에 대학교에 얼마 전에 그런 일도 있었어요. 학부에서 발생한 일인데, 발생했다고 하니까 무슨 사건 같죠? 어떤 학부모님이 클래스에 50명한테 햄버거를 돌리셨어요. 아이도 아니죠. 20대가니까 아이도 아닌데 자녀한테 문제가 있으니까 자기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클래스에 햄버거를 돌려버린 거예요, 전체. 일이 더 복잡해져 버렸어요, 이게. 아이가 물론 다치지 않고 좋은 결정했으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부모님들이 많은 걸 대신 판단해 주고 계시는데, 이게 누적되다 보게 되면 아이는 큰 거가 아니라 작은 것조차도 스스로 판단을 못 합니다. 그래서 판단력을 키우는 거 어찌 보면 쉬워요. 부모님이 느긋하게 아이를 믿고서 아이의 몸이나 마음에 상처가 나는 것도 때로는 기다려주시면 좋겠어요.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버팀목이 되면 되는 거지, 처음부터 아무 상처도 안 나게 기다리거나 막아주는 거, 저는 그건 이 시대하고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적응력입니다. 적응력. 요즘에 보면 기업들은 피버팅이라고 해가지고 기업의 비즈니스 방향을 막 틀어버리거든요. 빠른 속도로. 일례로 저도 매일 보는 콘텐츠 중에 하나가 넷플릭스 콘텐츠들인데, 넷플릭스만 해도 원래 20년 전까지만 해도 동네 비디오 가게였거든요. 근데 다른 비디오 대여점들은 다 원래 하던 거를 쭉 하다가 망해버렸고, 넷플릭스만 IT 기술을 받아들이면서 작년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만 봤을 때도요, 방송사 매출 순위 3위가 넷플릭스 코리아예요. 직원들 얼마 안 되는데. KBS, SBS, 그다음에 넷플 코리아 순위가 이랬어요. 피보팅한 결과가 이거거든요. 미래의 우리 아이들은 더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환경을 헤쳐나가면서 살아야 돼요. 따라서 나는 이거 배우면 10년 동안 살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이 기술 배웠는데 왜 5년밖에 못 써요? 이런 마음을 안 갖도록 너는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존재야. 그런 좀 힘을 키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역량을 길러주지 못한다면 이전보다 더 양극화가 커지게 될까요? 저는 AI를 어떤 분이 표현했던 것 중에 어떤 뉴로사이언스 하는 분이 표현했던 개념인데, 브레인 코 프로세서라고 표현하는 걸 봤어요. 뇌의 어떤 보조 연산장치. 너무 재밌지만 타당한 표현이더라고요. 우리는 사실 몸을 써도 돈을 많이 버는 직업도 있지만 현대 직업의 대부분은 사실 머리 쓰는 직업들이 많잖아요. 특히 고소득 직군을 봤을 때. 그런데 그럼 머리를 쓰면 돈을 잘 버는데, 머리를 잘 쓰는데 AI가 딱 붙은 거에 맞죠. 추가적인 그래픽 카드 막 꽂는 것처럼, 연산장치 꽂는 것처럼. 근데 나는 꽂았는데 어떤 사람은 안 꽂았어. 당연히 직업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피부에 와닿게 느끼는 것 중에는 저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대학원생들하고 연구하다 보면 한국어로 논문을 쓰고 이걸 번역을 해서 외국에 내기도 하거든요. 그럼 저희가 영어가 매끄럽지가 않기 때문에 통째로 맡기기도 해요, 번역 자체를. 이건 합법적인 거고 연구비로 하는 거니까 문제가 전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논문 하나 맡기면 3주를 달라고 그러고 200만 원 정도 비용을 요청한다 가정을 해보세요. 근데 지금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이제는 논문 번역을 사람한테 안 맡겨요. AI가 해주거든요. 한 달에 한 3만 원만 내면 한 수십 개를 번역해주니까 번역 단가가 한 편당 1,000원, 2,000원 될까 말까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이거를 찜찜하니까 인간 번역가한테 감수를 봐달라고 합니다. 그럼 저희는 누굴 찾냐 하면 초보 번역가가 아니라 좀 잘하는 분을 찾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본 번역은 1,000원 써가지고 AI가 하고요. 감수하는 건 한 50만 원 드리면 그분이 3일 만에 봐줘요. 서로 굉장히 해피한 케이스예요. 그분은 감수를 여러 개 보면서 좀 더 편하게 많은 일을 하니까 소득이 증가해. 우리도 좋아하죠. 여기 나빠지는 게 없냐? 있죠. 원래 번역 시장은 제가 아까 200만 원 3주 맡기면 초보 번역가가 막 번역을 하고 감수 작업을 봐주는 이런 구조였거든요. 근데 밑에 있던 돌이 빠져버린 거예요. 이걸 AI가 하니까. 그러니까 직업이 이런 구조로 해서 누구는 AI를 통해서 더 많은 기회, 일의 자유도도 높아지고 소득이 증가하는 쪽으로 가고, 누구는 더 일의 선택지도 좁아지고 소득도 감소하는 쪽으로 이미 길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안타까운 건 많은 조직에서 이게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경영자들은 어쩔 수 없이 단기적인 수익이나 기업 가치를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는, 저는 경영자들한테 건의하지만 조금 잘 수용은 안 되는 분야가 이쪽이에요. 이렇게 해서 조직 내에서도 직무 가치가 양극화되는 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럼 저는 직무 가치가 떨어지는 직군, 이 사람들을 어떤 재교육하거나 직무를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조직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을 것은, 최근에 저랑 같이 일했던 어떤 금융기업을 보면, 이 금융회사는 원래 자동차 딜러들을 또 많이 보유하고 있던 기업이었어요. 외제차 딜러들. 근데 요즘에 보면 온라인이나 앱이나 또는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거 보게 되면 아바타를 통해서 자동차 상담해주는 것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인간 딜러의 숫자를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그들을 다 그냥 해고시킨 건 아니고, 상당수의 그 직군에 있던 분들을 원래 금융기업이 서비스했던 상품 중에 보험 상품이 있는데, 보험은 앞으로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보험 상품은 아직 꽤 복잡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구매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일을 할 수 있도록 자동차 딜러 하시는 분들을
보험 딜러 쪽으로 이렇게 트랜스퍼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식의 좀 사회적인 변화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너무 양갈래길로 갈라서는 양극화되거나 서로 너무 한쪽은 좋아지고 한쪽은 나빠지는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꿈꿉니다. 현재 교육이 기술의 변화를 잘 따라가고 있나요? 저는 이제 교육에서 기술이 발전하니까 기술 중심 교육을 시켜주는 건 충분한 것 같아요. 알고리즘이나 원리도 알려주시고 사용법도 알려주시고. 근데 오히려 여기서 인문학적인 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로 제가 올해 받았던 질문 중에 좀 기억나는 질문이 이게 있어요. 국무조정실에 갔다가 어떤 고위 관료분이 저한테 나가는데 물어보더라고요. 교수님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다고. 그래서 왜요? 했더니 인간이 AI를 왜 만들었나요? 그러시는 거예요. 처음에 뭐 이런 기초적인 질문을 하시지 했는데 오다 보니까 굉장히 심오한 질문이에요. 우리 이걸 도대체 왜 만들었을까? 나 대신 글을 쓰라고 만들었을까? 모두가 영상을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을까? 딥페이크를 위해서 만들었을까? 모든 게 적당한 답이 아니더라고요. 이것에 답을 할 수 있어야지만 저는 AI를 우리가 온전히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를 포함한 그 누구도 아주 명확한 답이 아직은 잘 안 나온 것 같아요. 오히려 기술자들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뭐 기술자, 공학자 중에 하나이긴 한데 새로운 걸 연구하지만 그러한 연구 결과가 장대하게 인류한테 또는 중장기적으로 사회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사실 깊은 고민을 좀 못하는 경우가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당장 그냥 이거 만들면 이 기능이 좋아지지 이 제품이 좋아지지까지는 생각하는데 이 기능과 이 제품이 좋아져서 인간한테 사회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잘 못 보는 경우가 커요. 근데 AI는 막연하게만 봐도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한 사회적인 담론은 충분하냐?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걸 풀 수 있는 건 결국 인간을 이해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인문학적인 성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시대에 우리는 더 많은 인문학적인 교육을 아이들한테 해줘야 된다. 그런 아이들이 AI를 올바르게 이끌 수 있는 정말 깊은 사고를 갖고 있는 좋은 철학을 갖고 있는 지도자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변호사, 의사 같은 전문직을 바라고 있는 학생, 부모님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의 변화가 막 나타나니까 부모님들은 마음이 조바심이 나서 가장 변하지 않을 직업을 찾고 싶어 하세요. 인터넷에 보면 이렇게 리스트가 있잖아요. 많이 변할 직업, 많이 안 변할 직업. 근데 이 변화가 예를 들어 많이 변할 직업과 안 변할 직업의 순서가 1년 있다 변하고 10년 있다, 20년 있다 변하면 이건 순서가 의미가 있어요. 근데 되게 촘촘하게 변할 거예요. 그래서 앞뒤는 있지만 너무 촘촘하기 때문에 이 순서를 보실 게 별로 무의미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래도 전문직은 굉장히 안 변할 것 같다라고 믿고 계시는데 일단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변호사, 의사, 회계사가 저 사라지진 않는다고 봐요.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왜냐면 이 역할은 있어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고 기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니까 인간이 그 직무에 대한 지식을 갖고서 사라지진 않는데 그 직무가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가치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총합은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처음 봐도 제 지인 중에 변호사분인데 변호 업무는 요즘에 약간 적게 하시고 개발자들하고 플랫폼 개발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해주는 역할을 챗봇 대신에 해주게끔 상당 부분. 또 제 주변에 보게 되면 이거 비밀인데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요즘에 보면 신사동 같은데 이렇게 병원 가면 원장님이 여러 명 계시잖아요. 한 병원에. 근데 그분들 중에 몇 분은 사실 출근도 아예 안 하세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 하면 집에서는 개원했다고 해서 좋아하시는데 부모님들이 본인은 이제 의사 그만두고 사업하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의학 분야 AI 사업. 그러니까 이렇게 현업에 계신 분들은 실제 느껴지신대요. 뭔가 변화나 위기 자체가. 근데 막상 이 직무를 미래 직업으로 바라보시고 준비하시는 학부모님들은 지금도 안 변하고 앞으로도 안 변할 거라고 기대를 하시면서 이거를 우리 아이를 준비시키는데 예로 의사를 준비하는 강남 기준으로 평균 연령이 10살이거든요. 그러면 20년 후에 의사가 되잖아요. 20년 뒤에 의사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미 변화가 있어요. 제가 놀라운 실험 하나 말씀드리면 올해 6월에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 실린 자료인데 스탠포드 외과팀이 연구한 거예요. 저는 이걸 사실 국내 대학병원들하고 5년 전부터 협의하던 건데 미국에서 먼저 했더라고요. 이 실험을. 수술방에 인공지능 기기랑 360도 카메라 설치합니다. 360도 카메라 수술 장면을 다 찍어요. 그러면 환자의 얼굴이나 목소리 같은 건 다 지워버려요. 익명화시켜요. AI가 공부를 해요. 그러면 얘가 수많은 수술 케이스를 학습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수술을 할 때 의사한테 리얼타임으로 피드백을 해주는 그런 걸 개발. 근데 아직은 외과 수술은 AI가 로봇을 통해서 대체는 못했어요. 근데 이거는 성공했어요. 치과에서 충치를 갈아서 봉을 씌우는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인간보다 8배 빠른 속도로 수술하는 AI 로봇 암이 이미 실험 단계에서는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래 치과를 갔을 때 기계만 덩그러니 세대에 있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인간 의사도 있겠지만 굉장히 큰 치과 병원인데 로봇 중심으로 쫙 있고 간호사랑 인간 숫자가 지금보다 훨씬 더 적게 들어가 있는 병원을 우리는 미래에 마주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직업의 어떤 경제학적 가치는 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전문직이 그동안 오랫동안 안 변했기 때문에 더 큰 변화를 목도할 것이다 라고 좀 역설적으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AI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AI를 활용할 때 목적을 체크해보라고 저를 학생들한테는 이야기합니다. 목적. 그러니까 AI를 왜 쓰는지 당신이. 그러면 대부분 학생들은 교수님 일 빨리 하려고 쓰죠. 나 대신 뭐 시키려고 쓰죠. 좋아요. 좋은데 그럼 그 결과물이 더 좋아진 거냐. 그러니까 무슨 질문이냐 하면 내가 하는 경우랑 AI한테 도움받아서 이 결과물을 만든 경우랑 결과물이 얘가 더 좋아지는지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첫 번째 목적을 뭘 갖고 하냐면 주로 시간을 줄이려고 합니다. 내 노동을 줄이려고. 이거가 나쁜 거는 아닌데 얘만 함몰되어 있으면 결국 내가 했던 거를 비슷하게 하는 것까지밖에 도달을 못해요. 근데 더 사회적인 가치가 올라가는 건 뭐냐 하면 원래 내가 만들었던 그림, 내가 썼던 글보다 더 좋은 그림, 좋은 글이 나와야지만 좋은 AI 활용이거든요. 그래서 목적을 검토해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목적 검토라는 게 약간 좀 모호해 보이면 본인이 지금 AI를 쓰고 있던 것들을 한번 글로 적어보세요. 10개 정도 한번 뽑아본 다음에 여기 이거 중에 내가 했던 걸 동일하게 시킨 건지 아니면 더 AI를 통해서 잘 만들 수 있었던 건지를 본인이 체크해 보시면 분류가 될 거예요. 나는 시간만 줄이는 거 한 8가지였고 더 잘했던 건 2개밖에 없어. 요거는 약간 좀 현명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율이 최소한 반반은 돼야지만 당장 시간을 세이브해서 기회를 만든 것이고 더 잘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면서 나라는 브랜드를 업시킨 거거든요. 2가지 밸류를 추가하다 보면은 저는 도구들은 눈에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건 교수님 직접 어떤 도구 쓰시냐고 많이 물어보는데 저는 가장 많이 쓰는 거는 클로드하고 챗GPT-4 2가지 많이 씁니다. 저는 뭐 하나 물어볼 때 양쪽에 보통 다 물어봐요. 어떤 제미나이하고 3개를 열어서 물어보는데 저는 주로 물어보는 게 관점이거든요. 내가 이러이런 논리 구조로 생각했는데 내 논리에 혹시 오점이 없을까? 허점. 그런 걸 짚어달라고 하게 되면 AI 그 파운데이션마다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3명의 조력자가 생기는 현상이 있어요. 2-3명. 받아갖고 제가 취사 선택. 이거는 나 대신 해달라는 게 아니라 얘 의견을 갖고서 제가 더 생각하는 거가 되거든요. 이렇게 쓰는 게 있고 저는 그림을 사실 엄청나게 복잡한 걸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끔씩 파워포인트에서 4파 정도 만드는 거다 보니까는 챗 GPT가 좋은 점이 이렇게 해서 티키타카 하게 되면 이제까지 얘기했던 거 바탕으로 어떤 다이어그램이나 개념적인 그림 만들어줘. 그럼 복잡한 프롬프팅 안 해도 글이 바로바로 나오니까 좀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일반적인 도구도 갖고 제일 많이 쓰고 있고 또 가끔씩은 제가 이제 학교에서 수업할 때 제가 썼던 약간 스토리, 이야기들을 학생들한테 읽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또 제 목소리만 들으면 학생들이 좀 지루할 수가 있으니까 때로는 좀 나긋나긋한 어떤 여성분의 목소리 또는 뭐 중후한 중년의 남성의 목소리로 해가지고 클로바, 네이버 클로바 이게 더빙 기능이 있잖아요. 그거 써가지고 또 책을 이렇게 레코딩하는 것도 수업에서 활용을 합니다. 그럼 저도 수업에서 할 때 지금 이제 잠깐 들어볼까요 하고서 5분 정도 잠깐 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도구도 씁니다. AI 시대에 특히 중요한 능력은 뭘까요?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나의 뇌, 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게 어려운 표현은 뭐 메타인지라고 부르는 개념이죠. 메타인지는 내가 뭘 알고 있고 뭘 모르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판단이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내가 지식이나 생각에 대해서 잘하는 부분, 못하는 부분 알아야지만 이 빈 부분을 AI로 채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 생각 안 하고 본인이 해야 되는 걸 자꾸 맡기려고만 해요. 근데 맡기기 전에 중요한 건 나에 대한 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키우기 위해서 약간 지루하고 힘들 수도 있지만 약간 생소한 거 학생들한테 자꾸 시켜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시키는 게 포스트잇 같은 거 갖고 오라고 해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인터뷰해보는 작업을 전 시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실제 3가지 포스트잇 색깔을 준비하셔가지고 빨간색 포스트잇에다가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한 장당 하나씩만 적어보게끔 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오래 많이 쓰라고 합니다. 그러면 쓰다 보면 처음에 한 5개 쓰기까지는 어려운데 그 다음 막 써져요. 그럼 20개 정도 쫙 나와요.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는 파란색 포스트잇을 가져와가지고 거기다 내가 잘하는 거. 잘하는 거 처음에 힘들어요. 대부분 직장인들 보면 기획서 쓰는 거 잘하고 발표 잘하고 별로 잘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래요. 근데 사소한 것도 괜찮고 돈이 안 돼도 괜찮고 부끄럽지만 잘하는 것도 있고 때로는 그럴 수도 있거든요. 난 트림 잘한다. 또 적으라고 해요. 이제 막 많이 적어야 되니까. 그러면 20개 나와요. 이것도. 마지막에 이제 노란색을 갖고 오라고 해서 여기다가는 내가 사회적으로 해야 되는 역할, 어떤 책임 적어보라고 해요. 그럼 사회적으로 돈 버는 거 그렇게 하지 말고 직장에서 하는 역할, 예를 들어 뭐 가장으로서의 역할, 자식으로서의 역할, 또 친구로서의 역할, 사회적으로 여러 개의 자아가 있거든요. 우리는 이 자아에 대한 역할들을 막 적어보는 거예요. 이것도 꽤 많아요. 적고 나면 제가 시키는 건 그다음에 이걸 그룹핑을 해보라고 합니다. 자기만의 카테고리. 보통 카테고리 나올 때 처음 물어봐요. 카테고리 기준은 뭘까요? 기준 없어요. 자기가 정하면 돼요. 예를 들면 부끄러운 카테고리 있대요. 이건 내가 잘하는 거고 좋아하는 거긴 한데 남한테 말하기엔 좀 민망해. 카테고리. 또는 지금 당장 돈이 안 되는 것들의 카테고리. 또는 굉장히 내가 자랑스러운 카테고리.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걸 하다 보게 되면 나를 알게 돼요. 나는 이 부분을 되게 좋아하고 많이 알고 있는데 잘 못 써먹고 있네. 또는 이걸 굉장히 잘하는 것 같지만 막상 오랫동안 공부 안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나한테 메인인데 공부 안 했던 것 같아. 뭐 이런 것도 발견이 돼요. 이렇게 해서 이게 나에 대한 이해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인공지능 도구를 잘 갖다 쓸 수가 있어요. 저도 제가 예를 들어서 방송에서도 얘기했던 것 중에 뭐 신문 칼럼 쓰고 나서 악플 붙여주세요. 또 소설도 비평해달라고 하고 하는 이유가 제가 봤더니 저는 제 주변에 제 칼럼이나 소설을 읽어줄 동료가 되게 얇더라고요. 왜냐면 친구가 없다는 게 아니라 저는 소설가가 아닌데 소설을 쓰거든요. 근데 주변 동료들은 다 경영학자나 산업공학자, 공학자들이 많아요. 그들이 소설을 읽어줘봤자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메타인지를 외부로 확대한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걸 이렇게 정리해봤더니 내 주변에는 소설에 대한 게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공지능으로 채운 거거든요. 자, 이렇게 나를 이해하고 주변을 이해해서 메타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오히려 AI를 잘 쓸 수 있다.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저는 막상 해보면 또 흥미로운 작업이니까 한번 맛있는 간식 갖다 놓고 음악 틀어놓고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직장에서 워크샵 하거나 약간 쉴 때 해보셔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동료들끼리 둘러앉아갖고. 고소득, 고학력이거나 전문적인 직종은 안전하지 않을까요? 저 여러분들한테 선택지를 한번 드려볼게요. 만약에 만두가 있어요, 만두. 만두가 이제 집 앞에 만두가게 가면 이제 만두가게 아줌마가 이렇게 빚어가지고 쫙 쪄놓는 게 있고, 제가 좋아하는 CJ 비비고 만두 뭐 이런 거 있어요. 근데 퀄리티가 요즘에 거의 구분이 안 갈 정도 잘 나오죠. 그러니까 저도 냉동만두를 주로 먹어요. 그런데 이건 어떨까요? 최근에 유행했던 흑백요리사 셰프가 나와서 만두를 만들어줘. 요거는 왠지 한번 가서 먹어보고 싶지 않나요? 근데 음악도 그렇죠. 예를 들어 음악. 근데 AI가 수노나 뭐 그런 거에서 노래가 나왔어. 근데 이 다른 노래인데 요거는 예를 들어서 30년 동안 농사를 지었던 분이 갑자기 음악을 하고 싶어서 갑자기 만들어낸 노래인데 그런 어떤 이야기를 갖고 있어. 그럼 이 노래는 또 하나의 정체성이 또 느껴지죠.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는 이미 기계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대체는 되어 왔어요. 냉동만두 만드는데 사실 뭐 AI도 약간 쓰였겠지만 기계였잖아요. 근데 여기에 AI가 올라가면서 굉장히 복잡한 머리 쓰는 작업까지도 인간의 결과물하고 비슷한 것들을 AI가 찍어내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이제 뭐가 차이가 있는 거냐 하면 우리는 어떤 걸 소비할 때 인간다움이나 정체성을 바라는 게 있고 별 구분이 없어도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냉동만두 정도의 퀄리티를 원할 때는 아주머니가 만들어주건 비비고 만들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스토리를 담고 있는 그 사람의 만두를 먹고 싶어. 그럼 식당 찾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음악도 마찬가지, 그림도 마찬가지고 정체성 때문에 좋아하는 내가 누구의 팬이야, 팬덤이 있어. 그럼 그 사람이 만든 노래나 춤이기 때문에 좋아하지 만약에 인공지능이 우연히 만들었던 춤, 그림인데 그게 흥미로워. 이거랑은 또 다른 결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직업을 막론하고 우리가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찾을 직업은 그게 인간의 정체성이나 고유성을 가지고서 뭔가 브랜딩화 되거나 차별화가 되는 것이냐 아니냐. 이게 첫 번째 하나의 카테고리로 존재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인간과 인간 간의 어떤 교감에 대한 역량입니다. 이미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국내 기업들 중에 200개 기업 정도가 AI 상담사를 직원들한테 제공하고 있어요. 여기 상담사는 뭐 업무 상담이 아니라 심리적인 상담해주는 AI 챗봇이에요. 그런데 AI 챗봇이 그만큼 상담력이 높아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로 상담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나 A가 문제야, B가 솔루션이야. C가 문제야, D가 솔루션이야. 해답을 받는 것도 좋지만 인간 간의 교감을 원할 때가 많거든요.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너 혼자 아니야, 너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인간의 목소리를 원할 때가 많거든요. 그 말은 인간한테 들어야지만 풀리는 지점이 분명히 있어요. 실제 어떤 실험을 해봤냐 하면 사람들을 모아놓고 작업을 시킵니다. 작업을 하면 피드백을 줘요. 첫 번째 피드백은 인간이 와요. 보통 이런 실험할 때는 단순한 거 시킵니다. 뭐 레고 같은 거 만들어서 이렇게 브릭 요만한 거 만들게끔 인간 조교가 와가지고 잘했습니다 박수 쳐주고서 1달러 줘요. 그러니까 실험에 대한 보상으로. 근데 두 번째는 레고를 조립했는데 1달러가 기계에서 딱 나와. 그다음 화면에 잘했습니다 반짝반짝 떠. 또 만들어도 또 똑같은 거나 약간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우려먹기야. 세 번째는 아무런 반응도 없이 돈만 띡띡띡 나와. 인간은 뭘 가장 좋아할까? 여러분 예상하셨을 거예요. 조교가 와서 기계적으로 해주는 것 같지만 인간의 박수나 칭찬을 사람들은 제일 좋아하고요. 진짜 웃긴 건 가운데도 약간의 효과가 있어요. 기계가 반복적으로 띄워주는 게 돈만 주는 것보다 사람들도 좋아하기는 해요. 근데 그래도 인간의 교감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근데 우리는 앞으로 더 교감할 수 있는 기능을 사람을 통해서 받고자 할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공간에 AI가 청소도 해주고 밥도 차려주고 자동차 공장에서 자동차도 만드는 이쪽으로 쭉 가고 있는데 그러면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났을 때는 기능적인 해결이 아니라 굉장히 인간적인 관계를 갈망하는 게 전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감력 또는 사회성 그런 것들도 앞으로 중요한 가치가 되지 않을까 믿습니다. 반대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은 어떤 직업의 대체를 가장 많이 원할까? 그래서 저희가 잘하는 거니까 소셜미디어 데이터 긁어다가 크롤링 해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빅데이터 분석. 그랬더니
이건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견이 제 의견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가장 많은 의견은 판사를 AI로 대체하고 있다는 게 압도적으로 많아요. 판사. 이게 사회적으로도 읽히는 게 최근에 저도 보는 드라마인데 뭐 지옥에서 온 판사다, 비질란테다, 국민 사용투표 이런 식의 드라마들 보게 되면 사법에 대한 약간 불만이 드라마로 표출되는 거거든요. 시청률로. 그러다 보니까 판사를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이거 안 될 거라고 봐요. 왜냐? 제가 만약에 어떤 죄를 졌어요. 근데 지금 그 재판을 막 받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갖고 뭐 징역 5년이다. 타형이다 나오는데 AI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증거를 이미 갖고 있어. 다 걔는 설명을 할 필요가 없죠. 다 이미 데이터인데 바로 들어가자마자 버튼 누르면 너 사형, 나 할 말 있나, 다 알고 있어.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너 그냥 사형이야 뜨는 거예요. 화면에 사형. 이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근데 이게 처음에 한두 건에 대해서 통쾌하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누적이 돼서 인간의 모든 중요한 판단을 기계가 해준다. 이 끝에는 뭐가 있냐 하면은 스카이넷 같은 게 오는 거죠. 영화 속에 인간은 넌 판단력이 후지잖아, 떨어지잖아. 기계가 판단하니까 너는 행동만 해. 이게 뭐 주종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지금 인간 판사를 제가 좋아한다, 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 판사한테 결함이 있거나 부족한 게 있어도 우리끼리 그걸 해결해서 인간이 판단하고 인간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I가 판단하게 되면 그 책임도 결국 AI가 질 것이냐? 아닌 거잖아요. 그럼 AI 서비스 제공하는 MS가 질 것이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판사건 또는 기업의 리더건 뭐 나라를 경영하는 대통령이건 간에 그분들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 직군은 인간의 영역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 모든 직군을 하나에 관통하는 워딩이 뭐냐 하면 판단과 책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자동차 공장도 뭐 내년에 BMW가 공장을 짓고 피규어 로봇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그 공장이 몇 단계로 업그레이드가 돼도 사람 근로자가 제로가 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존재하면서 큰 사고가 발생하면 AI가 물론 대안은 제시해 주겠죠. 지금 뭐 불이 나고 뭐 난리가 났으니까 대안은 5가지가 있다. 이 확률로 막 보여줄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확률로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그걸 선택하는 거는 결국 인간의 몫이고 그 선택에 따라서 미리 부여받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인간은 결국 궁극적으로 남을 역할은 판단과 책임입니다. AI가 학연 지연을 없애고 사회를 더 평등하고 공정하게 만들까요? 전 사실 평등과 불평등을 놓고 봤을 때 양쪽의 흐름이 다 관찰이 돼요. 예로 좋은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평등. 제가 2018년부터 참여하고 있는 작업 중에 뭐가 있냐 하면 삼성전자가 자금을 대서 멀티캠퍼스라고 하는 삼성 또 자회사가 교육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나라 20대 청년들 중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업이 안 된 친구들을 뽑아요. 전국 무관하게. 물론 이제 시험을 봐가지고 뽑는데 1년에 한 2, 3천 명 저희가 뽑는 것 같아요. 그럼 그들을 1년 동안 하루 8시간씩 개발자 교육을 시킵니다. 무려 한 달에 100만 원씩 용돈도 줘요. 그러면 그들은 기본적인 이제 뭐 밥을 해결을 하면서 거기 가서 배우는 거예요. 학습비도 없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취업률이, 누적 취업률이 85%예요. 좋은 기업들 거의 다 가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신기한 건 일례로 굉장히 낯선 대학에 흔히 이야기하는 비인기 학과를 졸업한 친구인데도 여기 와서 1년 공부하면 취업이 돼요. 커리큘럼이 좋냐? 당연히 좋긴 하겠지만 핵심은 전 딴 데 있더라고요. 이 직군이 IT 개발자 직군이거든요. IT 개발자 직군은 처음부터 모든 게 다 레코드가 남죠, 기록이. 그러니까 기업들도 일례로 삼성전자에서 돈을 내는 거지만 지금 얼마나 웃기냐 하면 LG전자도 이 친구들을 뽑을 때 가점을 줘요. 네. 그만큼 믿는 거거든요. 데이터를 믿는 거예요. 누적돼 있던 이들의 업무 성과를 데이터로 분석해서 믿어주기 때문에 뽑는 겁니다. 즉 AI가 직군에 들어온다는 이야기, 직업 환경에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우리를 더 공정하게 평가해 주는 거는 맞아요. 더 이상 이제 어떤 뭐 학벌 또는 뭐 인맥 또는 개인적인 어떤 인연 때문에 누구를 올려주고 이런 건 점점 더 사라질 겁니다. 반면에 어려워지는 건 뭐냐 하면 나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냉정해지는 거죠. 예로 국내 어떤 기업들도 보면 뭐 농반 진반으로 실제 그런 거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근무 시간에 마우스를 10분만 안 움직여도 로그가 남아갖고 기록이 누적된다던가 GPS로 위치 추적해서 회사 밖 어디까지 나가게 되면 이건 놀러 나간 거라고 해서 근무 시간에 뺀다라든가 이렇게 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근무 시간에 하는 모든 것들, 만약에 이메일, 메신저, 게시판에 쓰는 글 또는 하다못해 회사에 요만한 로봇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도움말도 주지만 이 로봇이 중간중간 소리도 개동해서 듣고 있어. 그러면 직장에 있는 모든 업무 데이터를 다 긁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AI는 분석해보게 되면 우리 직원들을 다 영역별로 아주 디테일하게 평가할 수가 있겠죠. 사실 사람에 대한 평가도 결국 인사 시스템, 그러니까 경영학에서 나온 틀에 따라서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를 너무 냉정하게 보실 수도 있지만 이 틀은 항목화되고 측정 가능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는 AI한테 맡겼을 때 사실은 인간의 평가보다 훨씬 더 객관적일 수가 있어요. 근데 객관적이어도 좋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때로는 차갑고 숨쉴 틈이 없는 직장 환경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그럼 불평등하다고 해야 될까? 유럽에서 조사했던 것 중에 저런 게 있어요. 불시잡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 빌어먹을 일 이게 아니라 불시잡의 뜻은 저겁니다.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사실 혼자만 알고 있는 거지만 필요 없는 일을 하고 있어. 이런 걸 이제 불시잡이라고 유럽에서 부르기 시작해서 영국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나라마다 편차가 조금 있는데 흔히 뭐 3분의 1 정도가 유럽인들 3분의 1 정도가 내 직무는 불시잡이다라고 인정한 거예요. 익명조사에서. 그거는 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직군이에요. 정말 그들의 말대로 불시잡이라고 하게 되면. 근데 앞으로는 데이터 기반으로 사람을 마이크로하게 보다 보게 되면 불시잡은 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불평등하다고 볼 것이냐 평등하다고 볼 것이냐 관점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꼭 이게 뭐 그래서 긍정과 부정이 딱 갈라지는 게 아니라 양쪽에 여러 가지 힘이 올라오면서 막 뒤죽박죽 섞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빅브라더는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AI가 많은 걸 학습하다 보니까 정보를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일례로 저는 이미 이걸 느낀 게 중국 같은 경우가 딥페이크 기술이 앞서 있어요. 물론 딥페이크를 잘 쓰게 되게 되면 딥페이크가 이제 악용할 때가 문제이지 영상물을 긍정적으로 창작할 때는 뭐 좋게 쓰일 수도 있는 기술이긴 한데 중국에서 이걸 잘할 수 있는 배경 자체가 중국은 사회적으로 통제를 하기 위해서 얼굴 정보를 게더링을 하거나 인간의 바이오 정보를 게더링하는 게 있어서 굉장히 개방적이죠. 국가에서 또 강압적으로 하기도 하고. 근데 또 이게 그럼 온전하게 그런 목적으로만 관리가 되고 쓰이냐? 아니겠죠. 사회적으로 또 학습할 때 많이 쓰여요.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그 기술이 올라가는 건데 결국 AI 기술이 다른 도메인에서도 발전한다는 말은 그 도메인에 대한 지식을 어딘가에서 쏟아 붓고 있는 겁니다. 일례로 제가 참여했던 프로젝트 중에 저런 게 있어요. 농업. 전국에 있는 수익성이 높은 농작물에 대해서 명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양상추다. 양상추를 잘 키우는 명인들이 있거든요. 농업인들 중에. 이분들의 데이터를 저희가 긁어 모았어요. 그래서 AI한테 학습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농장 환경이 달라져도 농인들의 수많은 노하우가 겹쳐지니까 미리 예측해서 더 조언을 잘해줄 수 있어요. 새로운 농업을 할 때도. 근데 이것도 보면 농업의 데이터가 한 군데 모인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개별적으로 나만 알고 있던 노하우를 어디에 모아놓은 거니까 잘못하면 얘가 모든 걸 관장하고 지 맘대로 행동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기술이나 관리적인 통제가 잘 필요한 건데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거를 딱 쌓아가지고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라 이 작업에 참여했던 모든 농업인들이 골고루 정보를 가져가고 부의 성과도 나눠 가질 수 있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정보나 기회가 정말 평등해지는 거겠죠. 즉 기술은 저는 양갈래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제도적으로 윤리적으로 얼마 잘 통제해서 빅브라더가 될 수 있는 확률을 낮추고 기회나 어떤 정보의 평등성을 높일 것이냐 요 방향으로 잘 가야 되겠죠. AI가 인간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의견이 있고 희망적인 미래를 말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AI가 사실 그 넥스트가 뭐냐 제가 올해 여름에 그 슈미투브 교수하고 대담을 했던 적이 있어요. 슈미투브 교수가 현대 인공지능의 뭐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 중에 한 분인데 현재 중동에 있는 카우스트 우리나라로 보면 과기대에 근무하시는 분이죠. 그분한테 제가 했던 질문은 AI로 인한 사람들 충격이나 고민이 많은데 이게 언제까지 갈 거 같냐고 여쭤봤어요. 제가 근데 그분이 약간 질문을 다르게 더 좀 무겁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아직은 진짜 충격이 오지도 않았다. 왜냐면 지금 우리가 만나는 AI는 버추얼이다. 여기서 말씀드린 버추얼은 그분은 어떤 의미를 쓰신 거냐 하면 아니 AI가 지금 거의 컴퓨터 속에만 있지 않냐. 내가 등 돌리거나 화면을 꺼버리면 안 보이는 거야. 버추얼. 근데 진짜 충격은 AI가 기계에 올라탈 때 즉 피지컬 도메인에 나올 때가 사람은 엄청난 충격을 받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은 가전제품이 조금씩 들어가도 편리해져. 이건 해피해. 집에 있는 로봇에 막 들어가. 근데 우리 근무 환경에도 휴머노이드가 들어와서 공장에서도 일하고 사무실에서도 옆에 같이 일을 해. 이러면 사람들은 엄청나게 충격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자, 정말 생각만 해봐도 좋은 것도 있지만 끔찍할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 나의 위치가 그 어떤 직종에서도 다 안전하지는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 넥스트는 어떤 길이 열릴 수가 있느냐? 그러면 인간은 지금보다 전체적인 노동의 양은 줄 수밖에 없습니다. 무한정 생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의 문제점이 생기죠. 첫 번째는 내가 일이 줄어들면 나는 어떻게 뭐 먹고 살까? 실제 우리나라에서 2차, 3차 재취업하는 분들에 대한 통계를 보게 되면요. 거의 50% 정도는 돈 때문에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경제적으로. 나머지 또 중요해요. 나머지 한 30, 40%는 뭐 때문에 일을 하냐고 대답을 하냐 하면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성취, 즐거움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재취업을 했다. 이 맥락이 여기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 기계 때문에 내 일이 줄어드니까 경제적인 여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요. 이거를 만약에 장기적으로 잘 풀어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외국에서도 로봇이나 AI를 통해서 여기에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이 조심스럽게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국가는 세금을 더 늘려서 개인들의 소득을 약간 보존해주는 쪽으로 망을 만들 겁니다. 사회적인 안전망을. 그럼 그 다음에 고민할 건 이거죠. 아니 직장에서 내가 일주일에 5일을 일하지 못하고 이틀밖에 일거리가 없어. 당연히 소득은 줄었어.
국가가 100%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좀 보존을 해줬어. 그러면 삶의 그래도 기본적인 건 돼. 그럼 나는 여기서 뭐 할 건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돼요. 상상을 해보시죠. 근데 일주일에 하루만 일을 하고 먹고 사는 게 호화롭진 않지만 그래도 뭐 큰 문제는 없이 좀 살 수는 있어요. 그럼 나머지 평일에 4일은 뭐 하고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실제 이게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논쟁이나 실험 중에 하나의 이슈인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주장을 해요.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 사람들은 대부분 타락할 것이다. 즉 나태해져서 아무것도 배우지도 않고 생산적인 고민도 하지 않고 심지어 약물이나 도박 같은 거에 쉽게 빠질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아니다. 인간은 원래 원대한 꿈을 꾸는 존재인데 생업에 너무 매달리다 보니까 꿈을 잃고 있는 게 아이나 어른이나 동일하다. 근데 어른들한테 꿈을 꿀 수 있는 시간을 다시 주게 되면 인류는 오히려 모든 사람이 예술을 하고 꿈을 꾸면서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위대한 인간다움을 찾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기도 해요. 굉장히 양쪽의 주장이 대립이 되어 있죠. 실험을 해보면 사실 사회적인 실험이 엄청 많은 케이스가 있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이제 폴란드에서 2018년도, 19년도에 했던 실험은 1인당 한 70몇만 원 줬던 것 같아요. 2,000명인가 했던 실험인데, 이 실험에서도 양쪽 케이스가 다 나타나긴 했어요. 우리나라도 사실 기본소득 받는 분들 중에 저런 경우가 있죠. 제가 실제 이제 공직에 있는 분들하고 대화하다 보게 되면 받아가지고 하루 만에 다 쓰신대요. 좀 하루에 쓰긴 적은 돈은 아닌데, 대부분 교수님 그거 받아가시면 그분들 중에 일부는 바로 그날로 도박해서 다 쓰신다고, 바로 또 술 다 쓰시고 마른다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외국 실험은 또 비슷한 케이스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많이 나왔던 비율은 본인의 삶에 대한 약간 두려움은 약간 이게 해소가 되니까 오히려 굉장히 안 좋은 직업이거나 범죄와 관련된 개입을 오히려 줄고, 내가 조금 더 뭘 배울까, 어떤 사람이 될까 고민하고 약간 성장하는 사람들이 증가했다는 게 폴란드 실험에서는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쪽의 비율을, 안 좋은 쪽을 제로로 만들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어차피 이 방향은 좀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인간이 더 좋아지는 쪽으로 잘 사회의 망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그렇게 악하거나 이렇게 못되거나 또는 머리가 나쁘다고도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저희 학생들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교수님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신다면서 왜 자꾸 소설은 디스토피아 소설을 쓰시냐고. 근데 그거는 물론 디스토피아가 아니어도 재미난 얘기 할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를 그렇고 대부분의 SF 소설은 디스토피아여지만 세계관이 확장이 되면서 재미난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디스토피아를 쓴다라고 해서 그걸 미래로 보는 게 아니라 디스토피아를 통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유토피아에 대한 꿈을 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대학원생들 40대 50대 대학원생 30명 데리고서 아까 제가 포스트잇 이야기 했잖아요. 이걸 해서 최종적으로 뭘 만들었냐면 자기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를 만들었어요. 각자 짧으면 한 30초, 길면 한 3분까지. 근데 처음에 이들이 되게 힘들어했어요. 아니 교수님, 저는 회사에서 건축 설계하는 사람인데 무슨 영화를 만들어요. 근데 됐어요. 이게 8주 만에 이게 했는데 본인들 성취감도 되게 있고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서로 예술을 창작했다는 거에 대한 자부심도 생겼고, 자기 발견했다고 되게 행복해하기도 하고, 심지어 저한테 감사패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저도 학생들한테 인기상 대상 뽑아가지고 상도 주고, 이게 제 운영이 별로 안 된 유튜브 채널에 올려가지고 저희 학교 영화제라고 해서 제가 했어요. KAHU 1회 인공지능 영화제에서 서로 이제 주인공이라고 해서 본인이 등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본인을 여우로 상징한 친구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본인을 접시에 비유한 사람도 있고, 자기를 마인크래프트로 만든 삼성전자에 퇴직한 임원분도 계시고 막 그래요. 삼성전자 퇴직한 임원분이 만든 영화 제목은, 이 제목이 골 때려요. 비안드 더 블루예요. 블루를 넘어서. 그래서 실제 삼성전자 이렇게 마크가 나와.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누가 봐도 삼성전자야. 근데 이분의 얘기는 주변에 있는 마인크래프트 친구들이 자꾸 너는 왜 자꾸 파란색에서 벗어나려고 그래? 그러면 파란색도 좋지만 난 다른 색도 꿈꿔. 막 그렇게 하면서 서로 이야기하는 걸 만들어놨어요. 이 삼성에서 30년 공부했던 임원이거든요. 나이가 저보다 많은 임원분인데 지금 저희 대학원에 와 있어요. 그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고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살면서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하고 문서를 만들지만 늘 남의 얘기 아니었냐고. 남이 쓰는 제품, 대표이사를 위한 문서를 만들었지, 나에 대한 이야기를 쓴 건 초등학교 일기 말고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또 보여주려고 썼던 일기잖아요. 진짜 내가 생각한 난 누군가, 그걸 찾아보자고 했던 거예요. 이 시대에. 왜냐, 찾게 되면 이 찾은 걸 성취해야지 재밌는 건데, 그 성취는 이제 AI 도구를 통해서 차분차분 해볼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아까 그 포스트잇 확장판이죠. 그러니까 영화는 사실 저는 예술의 본질을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름다운 거는 악이나 추한 것과 반대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가 예술가가 된다라는 거는 단순히 수많은 영상이 돌아다닌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사람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만드는 제품, 그 사람들이 만드는 법안, 그 사람들이 만드는 사회 모든 제도가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만 그림 그려보고 대부분 안 그리거든요. 고3 때부터는 이제 편성이 미술층에 딴 거 하고 막 그러니까. 근데 AI를 통해서 물감을 안 사고
미술을 온전하게 못 배웠더라도 각자가 음악과 그림이나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쪽으로 해보게 되면 모두가 예술을 통해서 내면의 정체성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숭이와 관련된 실험 한 가지를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아기 원숭이들을 여러 마리 모아놓은 다음에 가짜 엄마를 2마리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한쪽은 철사 엄마. 철사 엄마는 알고도 금속성이니까 좀 뾰족뾰족하고 차갑죠. 근데 거기에는 이제 먹이가 있었고요. 한쪽은 천으로 만들어진 부드러부드러한 엄마예요. 근데 거기 먹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관찰했던 거는 원숭이들이 어떤 엄마한테 더 애착을 보일까? 딱딱하지만 먹이를 주는 엄마, 아니면 먹이는 안 주지만 부드러운 천엄마. 원숭이들의 선택은 천엄마였어요. 어떤 포근함, 관계. 즉 우리가 이제 기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기술은 많은 그 바나나, 철사 엄마 같은 것 같아요. 저는 수많은 기능을 우리한테 막 빌드업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자꾸 놓치는 것 같아요. 천엄마의 중요성을. 천엄마의 역할은 누가 해주는 거냐 하면 기술이 해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셨던 우리 구독자분들은 천엄마를 잊지 않고 따뜻한 기술을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지과학자 김상균이고요. 여러 가지 학문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뭐 로버트, 산업공학, 인지과학, 교육과학 공부했던 사람인데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기업들하고 많은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냈던 책 중에 2권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책은 기억의 낙원인데 SF 소설입니다. 일단 교수가 쓴 소설이니까 재미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부산국제영화제가 재미를 보장해줍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10월 달에 열렸었는데 거기에 전시작품으로 원작 부분에 뽑혀서 전시도 됐고 최근에 한 10몇 군데 기획사하고 제작사하고 협의 중이에요. 그러니까 드라마화도 무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작품이어서 기억의 낙원을 통해서 AI, 뇌과학, 메타버스가 발달하는 미래의 양면적인 것들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책은 2030 자녀교육 로드맵인데 뭐 자녀를 키우시건 본인이 이제 어떤 공부해야 되는 입장이건 간에 교육의 방향, 미래 인재상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일선 학교에서 초등학교, 중학생,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아니지만 기업의 변해가는 인재상, 기술의 발전상을 많이 탐구했던 사람이어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역량을 쌓아야 되고 어떤 AI를 쓰면 좋을지를 좀 교육의 관점으로 정리해본 책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성장이나 자녀의 성장을 위해서 2030 자녀교육 로드맵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